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오늘은 또 미스테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컨텐츠, 미스테리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방음터널 여자 귀신? 아, 이거 못 참겠는데? 볼게요. 작년에 6월달에 올라온 글입니다. 용인 서울 고속도로 방음터널 위에 앉아있는 여자 보신 분 계실까요? 어디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까? 조회수 12만 건? 와, 이거 저기 보벤가? 보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야심한 밤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11일 일요일 낮 4시 40분경 용인 서울 고속도로 수원 부근 방음터널 위에 앉아있는 여자를 목격했습니다. 일행이 운전하고 있었고요. 저는 보조석에서 자는 도중이었습니다. 일행이 방음터널 위에 어떤 여자가 있다며 저를 다급하게 깨웠는데요. 믿기지가 않았던 저는 헛것을 본 게 아니냐며 무시했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 후에 블랙박스를 돌려본 결과, 홀리 쉣! 이 영상 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야? 저기 왜 올라가? 졸라 기괴한데? 아니, 사람이어도 좀 무섭지 않아? 아, 당연히 사람이겠지. 불박 원본을 첨부하려 했었습니다만 메모리카드 회수 중 포맷이 되어 불가하여 급하게 차 안에서 최초 확인했던 불박 화면을 대처합니다. 공사 관련 작업자도 아닐 뿐더러, 와, 이거 뭐 지난 주말인 11일 저녁 7시 30분쯤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3차로를 달리는 차량, 안전모나 안전조끼도 착용하지 않아 작업자 복장 입전하게 데리고 와 부모님께 근처에 사는 10대 여학생이었다고. 근처에 사는 10대 여학생이 방음터널 위에 올라간 상황이었다며 곧바로 학생을 안전하게 데리고 와 부모님께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학생은 방음터널 시설물 점검을 위해 설치된 수도와 사다리를 이용해 방음터널 위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학생은 경찰에 하늘이 예뻐서 잘 보기 위해 터널 위에 올라갔다고 말한. 혼날까봐? 주변이 걱정될까봐? 하늘을 잘 보기 위해서? 아니, 근데 여러분, 이 목숨을 이제 그런 이제 이유로 올라갔다면 사실 방음터널에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지. 내가 내 마지막을 그렇게 끝낼 거라면은 차가 다니는 곳에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선가 봤어. 그 목숨을 이제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내가 크게 훼손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게 또 있대. 그게 뭔 상관이, 어차피 그런 목적으로 올라간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던데, 심리적으로는.
하긴 뭐 또 지하철에서 그렇게 투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섭다 근데. 야 근데 진짜 차 타고 가다가 이거 본 사람은 진짜 엄청 놀랬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미스테리 시간이라서 뭔가 더 이런 일에 살을 붙이는 것 같긴 한데, 하늘 이쁘긴 해. 보니까 약간 딱 그 해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잖아. 지금 보니까는 6월 달이고 6월이고 그러면 이제 딱 한참 여름 딱 되기 전에 해가 딱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그 일몰 시점이라서 그때가 하늘이 이쁘긴 하거든. 내가 바이크 타서 잘 아는데. 그래서 하늘을 진짜 보기 위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 아무튼 학생아, 나이도 어린데 앞으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올라가지 말고 동물농장 엔딩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요건 미스테리가 아니었던 걸로. 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 미스테리 보겠습니다. 뭐가 재밌어, 랄프야? 추천해줄 만한 거. 궁금한데 저기 파타야 저게 조금 파타야. 파타야가 어디지? 파타야. 국제파 조직 파타야 살인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이래 태국. 뭐야 이거? 고 임동준 아버지. 이거 그거 저기 범죄도시 3에서 그 2였나? 범죄도시 2에서 그 강해산. 강해상 그 이 사건 가지고 오마주 한 거잖아. 오마주라고 한 게 맞나 모르겠다. 모티브 이거 맞아? 태국에서 불법 운영 중인 도박 사이트 개설을 위해 한국에서 개발자를 유인해 빠른 개발을 위해 납치하고 감금하고 폭행했던 파타야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당시 시체 상태는 참혹했다고 합니다. 고 임동준 씨. 시체 상태는 앞니가 부러져 있었고요. 여기저기 시커멓게 멍이 들고 갈비뼈 7군데와 중앙 가슴뼈 2군데 골절, 뇌 부종, 머리 5군데 찢어진 자국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김형진입니다. 파타야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김형진. 그 아래서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이 나간 이후 제보 첩보가 이어졌고 공조 수사를 통해 베트남에 있던 김형진을 검거합니다. 2018년 4월 5일에요. 그런데 저희가 검찰로 송치했던 게 살인, 사체유기, 도박, 개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송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게 살인, 사체유기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를 했거든요. 검찰 측에서 살인, 시체유기 혐의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성남 국제 마피아파. 또한 김형진은 태국에서 범행 이후 베트남에서 버젓이 활보하고 다녔는데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비호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코마 트레이드사 이 땡땡 대표. 이 과거 국제 마피아 조직원 김형진, 그는 84년생이었고요. 이 사진에 함께 사진이 찍힌 가운데 있는 이 대표라는 인물은 81년생입니다. 이 대표는 돈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벌이려고 했겠죠. 스스로 양지에 나오고 싶어 했는데 불법 스포츠 도박을 물려주게 됐다고 합니다. 김영진에게, 같은 조직원에게. 국제마피아의 조직원 이 씨는 돈을 벌자 코마 트레이드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진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물려주게 되죠. 김영진은 해당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다 위 살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대표는 뇌물을 포함한 여러 혐의로 구속 중인데요. 그리고 코마 트레이드사는 경찰과 결탁을 하게 되며 이 대표와 관계도의 정치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와, 이게 엄청 사건이 정치인이 나온다고? 자, 해당 정치인은 바로 여성 정치인 은수미입니다. 코마 트레이드사 이 대표는 은수미 운전기사를 고용해주고 월급 대신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지자의 자원봉사일 뿐이었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수미, 이 은수미 시장, 어디 시장이었어? 은수미? 응? 민선 7기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지금도 정계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코마 이 대표는 은수미 운전기사를 고용해주고 은수미 시장은 지지자의 자원봉사일 뿐이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둘이서 나누는 메신저 대화 내역입니다. 은수미 의원님에게 온 이 대표 비상 한 가지 좀 도와주세요. 이 대표 와주셔야 돼요. 오늘 대선 사무실에서 출발해요. 차 번호가 1호에 7475인가요? 강남에서 출발하면 오늘 시간 되면 미자원 갈까 하는데 애매해서요. 은수미와 최씨 2016년 당시 문자 내용입니다. 이 대표랑 나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운전기사랑 나눈 것 같아요. 이제 운전기사를 고용해 준 건 이 대표고요. 예. 운전기사와 나눈 대화 내역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문자와 메일을 공개하며 명백히 일이었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내용들이 스케줄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적혀져 있고요. 그 스케줄에 의해서 같이 이제 이동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코마 트레이드 이 대표의 지시로 코마 본부장이 은수미 선거 캠프에 들어가 코마 제품 홍보를 위해서라며 선거 유세를 지원합니다. 약간의 유착 관계가 좀 깊어 보입니다. 코마 트레이드 임원, 코마 트레이드 직원, 코마 트레이드 임원, 마피아 조직원이군요. 다 조폭이네요. 조폭들. 이 출판 기념회 코마 직원들이 동원이 됩니다. 은수미 의원의 청년위원장을 했던 노땡땡이라는 청년위원장. 이 청년위원장은 코마 이 대표 공범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아주 깊게 연루가 되어 있어 보입니다. 자, 이게 또 성남시 코마 트레이드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야, 이거 정치적으로도 많이 엮여 있는 문제네. 이재명이 나와요, 여기서.
이땡땡 대표님, 성남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직접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에도 올라온 내역이 있고요. 야, 성남FC 코마 트레이드 후원 협약 체결 사진도 있네요. 와, 뭐야 이거? 성남FC 행사의 코마 트레이드 후원금 전달. 성남시 2016년도 중소기업인 대상자 등 수상자 선정 발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코마사와 여러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자격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대표를 모른다고 합니다. 에? 왜요? 같이 사진도 찍고. 진짜 영화에서 보던 일 같아. 그런데 2007년 성남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제 마피아 관련 사건이 터졌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였습니다. 국제 마피아파 피고인들의 변호사 중에 한 사람. 국제 마피아파 피고인들의 변호사에 이재명이 있었다. 이 대표와 두 차례 법정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성남 국제 마피아 조직원 임땡땡. 특정 경호업체 2011년 한 해 성남시로부터 4,290만원 예산을 지원했다. 이재명 주위에 이런 조직원 성남 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8년 2월 성남 청소년재단 산하기관과 업무 협약을 했었고 아주 깊게 연루가 되어 있어 보여요. 성남시 고용 우수기업 수상.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3,990만 5천원. 자, 2015년 가을에서 겨울 태국에서 한참 뜨고 있는 관광지 파타야, 태국에 있는 곳이군요. 파타야가 한국 남성 한 명의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당시 태국 현지 보도에는 차량 안에서 죽은 한국 사람이 한 명 있다는 믿기지 않는 신고가 파타야 후어이아의 경찰에 의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체 상태가 딱 이제 모자이크 블러 처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한 번 더 매겨야겠는데 블러 처리를. 임동준 피해자분입니다. 임동준은 누가 봐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갈비뼈 7개 골절, 앞니 4개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이 명으로 뒤덮여 있었죠. 자, 이 임동준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재능을 보였었고 괜찮은 회사도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꾸준히 연락이 되던 아들. 이 내용이 아버지와 나눴던 고 임동준 씨와 아버지와의 대화 내역입니다. 동준아, 무슨 일 있었니? 전화가 잘 안 되네. 나 해외야. 왜는 무슨 일 있나 해서 해본 거지. 출근하는 날에 해외라고 하니 회사 그만뒀어. 아빠는 잘 있어? 갑자기 해외라니. 아빠 전화하지 마. 이번 달 말이나 초에 한국 가니까. 임동준, 너 뭐하고 다니는 거니? 연락 좀 해라. 동준아.
가족들이 너 걱정 엄청 하고 있는데 연락 좀 해줘. 외국 가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톡 보면 연락 좀 해줘라. 진짜 너무. 회사를 다니던 당시 꾸준히 연락이 되던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은 채 문자를 남기면 짧은 단답만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신고자는 2명입니다.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 김영진 그리고 윤씨 2명인데요. 서로 둘은 각각 상대방을 임동준을 죽인 가해자로 지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요일 낮 12시경에 대사관 당직 전화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신고가 걸려왔었습니다. 이게 최초 신고였고요. 대범하게도 대사관에 직접 전화하여 신고를 했다고 하니 단골 호텔 직원, 도박 브로커 둘을 포함한 조직이 태국에서 벌인 일은 사행성 토토였다고 합니다. 서버 이 사업체가 태국에 위치해 있었고 인터넷으로 이런 사행성 토토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윤씨와 김영진은 같은 조직원이고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윤씨의 진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김영진이 임동준을 구타한 이유는 회사 내부에 중요한 정보를 빼돌렸다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 태국 파타야 교도소에 있는 윤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윤씨는 수감 중이었고요. 자신은 억울하다며 김영진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본 CCTV 속 임동준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임동준 씨의 모습이었는데 이 삭발을 한 채 모습이고 또 많은 상처들이 보입니다. 안타깝네요. 이런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붕대의 크기, 상처의 깊이 등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임 씨가 태국을 떠나기 전에 컴퓨터 학원을 등록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단 한 번도 참여를 한 적이 없었다고. 그만큼 급박한 일이 있었겠죠. 컴퓨터 학원을 등록해놓고 한 번도 수업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고. 급한 일로 인해 태국으로 출국을 했겠죠. 자, 임동준과 태국에 함께 있었던 동료의 증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죄책감도 있어요. 같이 나왔으면 동준이가 살아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번 파타야 사건은 임씨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곳을 탈출했고 임동준 씨를 신경을 썼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하는 내용의 인터뷰고요.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김영진의 오피스텔 총 3개의 방을 렌트하고 그 안에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구상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김영진의 오피스텔 방은 3개가 있고 거기에 임씨도 있었네요. 자, 이 조직의 서열 순입니다. 첫째는 김형진이고요. 그 다음 서열은 윤씨, 그리고 그 다음은 남씨, 그리고 가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임동준. 이렇게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건이 발생한 후에 임 씨 주변 인물에게 연락이 와서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며 임 씨의 노트북을 찾으려고 했다는 김형진. 얼마 후 한국 자취방에 있던 노트북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죠. 임 씨의 노트북을 찾고 있었다는 김형진. 노트북에는 어떤 자료가 있었을까요? 아마 추측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정보는, 그리고 그 정보가 발견되면 곤란한 정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유인진 몰라도 회사를 그만둔 후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결국 유혹에 넘어가 화를 당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쉽게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가 게재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불법 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명준 씨는 프로그래머였고요. 김영진은 사장이었죠. 토토 총책 사장. 전직 조직폭력배 밑에서 일하다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임동준 씨. 임형준 씨가 아니었, 죄송합니다. 예. 임동준 씨.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의 아버지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방송을 통해 뿌리를 뽑길 바랍니다. 안 잡힌 거야? 아니지. 개발자 살해 주범 항소심도 징역 17년. 주범인 김영진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범행 8년 만에 징역 선고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윤모 씨에게는 징역 14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두 번째 서열이었던 윤모 씨, 그리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공범은 14년, 주범은 17년. 이 성남 국제 마피아파 그리고 이재명과의 연관성.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은 이재명 씨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이재명의 전화통화 내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 상식적 판단 수준이 동네 조폭만도 못한 거죠. 무슨 소릴까요? 드디어 조폭으로까지 몰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고 기획을 했거나 위쪽에 전화를 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빼달라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 팩트를 좀 철저하게 체크해주면 좋겠다는 점 하나,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제작진을 통해서. 아니요. 언론인으로서 질문하는 거니까요. 질문하고 사실 기록하는 게 저희의 기본이잖아요. 이야, 와, 나 이거 처음 알게 됐거든? 갑자기 이재명 너무 달라 보이는데? 저 당시 이재명 이랬어서 더 논란이 커졌다고? 뭔데? SBS PD 측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상당히 좀 전화를 많이 했다, 취재 중에. 이런 얘기인데 좀 들어보시죠. 네, PD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중 씨,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죠. 김상중 씨 회사까지 전화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에게 연락을 했다. SBS 임원, 대표이사 비롯해서 김상중 씨 매니지먼트 관계자에까지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년 전 파타야 살인사건 방송 후 제보 내용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조폭과 연관된 정치인들이 많다. 의혹이 확인이 되면 다른 정치인도 앞으로 방송을 내보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폭과 권력을 연결하는 이야기 듣다 보면 여야 가릴 건 없는데 순서의 차이일 뿐 이재명 지사를 집중 이렇게 공략해서 한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제작진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차 교수님. 네. 그런데
진행자 회사까지 전화한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이라면? 사실 뭐 예. 방송 내용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뭐 이재명 지사가 이 SBS 아마 고위층에다가 전화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담당 PD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까지 예.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또 진행자가 소속돼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까지 전화했다는 부분은 뭐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네요. 예. 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방송 제작 상황을 생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 과연 진행자에게 전화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 좀 꿀리는 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스스로 자초한 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제는 단순하게 그 뭡니까 기초단체의 장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는 광역단체장이고 여건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분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외압으로 비출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여건의 유력 주자가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을 하나의 왜곡된 시각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예.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뭐 비판도 가능하지 않다 예. 생각합니다. 이 제작 담당한 PD에게 직접 전화하는 모습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도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거 반박하면서 거대 권력의 음모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언론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전화라면 그 또한 또 권력의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PD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보도된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 중에 일부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의혹이 있는 부분들 중에서 팩트로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보도가 됐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해갖고서는 뭔가의 압박을 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유력한 여권의 정치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방송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정치라는 과정 속에서 이 지역에 있는 조직폭력배와의 유착이 만약에 의혹 제기와 같이 아주 일부라도 사실을 규명된다라면 이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건 그러한 의혹 제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될 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예. 본인 스스로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충분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적인 소송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개급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가 성원을 내가 시대받을 때 문화부족국가라고 해라는 이 사실 것은 허위 사실의 경우 저 박철민이 허위 사실 유포죄로 처벌받겠으며 매개선죄로 처벌받겠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16조가 넘는 막대한 국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과 직원들의 철학과 품성은 우연이었지만 조직을 탈퇴해서 조폭 45물 건강한데 경찰서에 적극 협조했던 사람이 아주 나오죠. 자, 박철민 씨는 진술서, 사실 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3종 총 17조 분량을 제보했는데 와, 나 전혀 몰랐거든? 몰입이 좀 되시나요? 와, 존나 무섭다, 이거. 정치 쪽이 개 무섭구나. 나 몰랐어. 제보했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유야무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황인 거야? 국제마피아 이철민. 아, 이철민이야, 이 땡땡이? 이 대표가? 가명 아니야 아까? 박철민이네. 이준석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요. 따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아, 이 사람 이준석은 다른 사람이네.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 일단 뭐 사업 자금을 도와드리겠다. 10억 정도. 왜 10억을 주겠다는 겁니까? 있지도 않는 그 이재명 지사님 비의 사실을 공익 제보를 해줘라. 10억을 주고 보석해주고 감형해주고. 옥중 편지. 그간 옥체 무탈하시고 편히 쉬었습니까? 형님. 아우철민이 인사 올립니다. 형님. 나오는 건달 생활에 미련이 없습니다. 형님.
다 이준석 형님께는 충신이 되고 싶습니다. 형님께서 구치소에 계시면서 쌓아오신 인맥들이 있으실 겁니다. 형님, 그냥 풀기 힘드시면 제가 연매출 500에서 8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회사에 서회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오 부친 박영숙님, 현재 현역 의원은 아니셔도 28세부터 정치 입문하여 29세의 시의원 중 최고의 자리에 계시면서 다져오신 숨은 치력 인맥과 인프라가 있습니다. 형님, 또 다른 팩트는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제가 멀찌감치 서서 국민인일력 대통령 후보까지 직접 배웠습니다. 아우, 이준석 형님께 없는 소리 할 만큼 형님에 대한 존경심이 약하지도 않고 제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형님, 화천대유는 이미 2년 전부터 준비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못 벗어납니다. 100% 진역입니다.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지금 증거 수집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권력 남용을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 없이 살다 보니 돈 욕심에 눈이 먼 것입니다. 더 다루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무리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라지만 좀 무서운데. 요분 그리고 저기 가까운 데 살지 않나요? 계양에 살잖아요. 뭐야 이거. 괜히 다른 것 같아. 되게 소름 돋네. 쉣. 이거 올리지 마라, 알피야. 진짜요? 진짜 올리기 좀 무서운데. 뭔가 좀 쎄한데. 합니다. 너무 힘. 네. 이재명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57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00원을 돌파했는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약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 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2배 정도 확대해야 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천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여름철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신용자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 대표님 4조. 4조. 간단한 경제를 보니까.
자, 다음 소식, 다음 미스테리. 진짜 올리지 말라고요? 어? 올리지 마요? 아, 올려. 아이, 장난하냐. 특공대 출신인데. 오늘 문 걸어 잠그십시오. 하나만 더 볼게요. 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방금 저거 좋았다. 파타야 사진 미쳤다 저거 진짜. 근데 나머지는 고만고만해요. 탕탕특공대 출신이라. 맞지. 탕탕특공대 잘하지 내가. 맞지.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가 좋은데 추천을 좀 해줘봐.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해서 추천할 게 없어요. 그럼 그래도 추천을 좀 해줘봐. 잔인해요. 어? 형이 골라서 드시라고 제가 7개를 올린 거예요. 골라서 나머지는 먹으라고? 고만고만한 거라니까요. 골라서 먹으라고. 예. 이거 보자. 치사율 100%, 1초도 잠을 잘 수 없는 병. FFI. 여기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 중에서 수면은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죠. 삶은 3분의 1의 시간을 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인간에게 있어서 수면은 대부분의 신체 기능을 정지시켜 지친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신체와 정신 활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질병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 수면은 매우 필수적인 시간인데요. 사람도 동물도 며칠만 잠을 자지 않으면 심각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FFI. 이는 단순히 불면증 수준이 아닌 죽는 그 순간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병이 발병하게 된다면 다 죽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유전이 되고 이어져 오는 것일까요? FFI라는 이 희귀 질병은 40대, 50대에 발현이 되며 이것이 발병이 됐을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낮은 확률로 유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FFI는 유전 확률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이 유발 인자가 있으면 후손은 50%의 확률로 발병하게 된다고 합니다. 발병하게 되고 나면 길어도 10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환자는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잠을 들지 못하는 이 질병 FFI. 이 FFI가 처음 발병하게 됐을 때는 처음에는 불면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1개월 정도까지는 수면제를 통해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불면증이지만 점차 강도가 심해져 몇 개월 뒤에는 한 달에 5일에서 6일 정도밖에 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며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수면제는 전혀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FFI.
환자는 공포와 흥분, 불안 증세를 보이며 난폭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목이 뻣뻣하게 굳어가고 동공이 매우 작아집니다. 간혹 발작도 하게 되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음식물도 정상적으로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공적으로 영양분을 주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최후의 2개월, 3개월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단 1초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억지로 수면제나 수면가스를 쓰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도 잠들게 하는데 노력하기보다는 최대한 환자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FFI의 무서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FFI가 무서운 점은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죽은 뒤 환자의 뇌를 보면 마치 치즈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건 발병의 원인인 프리온에 의해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가 되면서 뇌 조직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뇌의 구멍이라고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바로 BSE라고 불리는 광우병이죠. 여튼 현재 공개적으로만 전 세계 40여 가구가 FFI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한국에도 첫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희귀병이기도 하고 갑자기 발병해서 얼마 안가 사망하게 되는 질병이라 실제 환자의 자료가 많이 없었다고. 1992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고등학교 음악 교사였던 마이클 코크덕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마이클은 활기차고 재능이 뛰어난 교사였다고 합니다. 40세가 되던 해 그에게 FFA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FFI를 몰랐던 의사들은 수면 치료와 수면제 그리고 강한 진정제도 투여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6개월 전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였고 혼자서 목욕을 하거나 옷도 입을 수 없는 폐인과도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환각과 망상, 발작 증세도 나타났죠. 최후의 8주 동안은 단 1초도 잠을 잘 수 없으며 근육을 움직이거나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마이클의 케이스는 의료진들이 영상으로 기록하여 세상에 공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마이클이 사망한 뒤 부검을 통해 그가 FFI를 앓고 있었음이 밝혀졌죠. 그런데 도대체 이 프리온이라는 물질이 무엇이길래 이 끔찍한 질병들을 만들어내고 치사율도 100%일까요? 프리온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개념입니다. 사실 FFI라는 병의 역사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보고된 FFI 환자는 1765년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유대인 의사입니다. 그를 통해 세상에 처음 FFI의 존재가 밝혀지게 되었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명증에 시달리다 죽기 2개월 전부터는 전혀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게 되는 이 FFI. 의사의 후손들은 대대로 똑같은 증세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질병의 원인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집안에 악마가 씌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베트남과 독일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보고가 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원인을 알 수 없었기에 기이한 사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20세기에 들어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1981년 이탈리아의 신경정신과 의사 이냐치오 로이테르, 아내 집안 사람들이 원인 모를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다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보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로이테르는 불면증으로 죽은 아내의 삼촌 실바노의 뇌를 기증받게 되고 그 기증받은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로이테르는 단백질이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단백질. 정확하게 이게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하지 못했는데 1982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 스탠리 벤저민 프루시너라는 이 교수에 의해 감염성을 가진 단백질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단백질에 프리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은 발견과 동시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학계에 있어서 이전까지는 DNA나 RNA 같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단백질만으로도 전염을 발생시키는 프리온은 엄청난 학계의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현재까지도 프리온이 감염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도 그럴 게 생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이 병원체, 감염에다 유전까지 된다고 하니 학자들에게는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사실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일 것입니다. 이 프리온이라는 새로운 단백질, 이 프리온은 인체에 들어와 타 단백질과 접촉을 하게 됐을 시 접촉한 단백질도 프리온으로 바꿔버리는 감염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유 DNA 구조도 없어서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종간의 벽을 넘나들 수 있었죠. 그래서 광우병도 원래 사슴과 양에서 발생했던 것이 소에게 넘어오게 되고 그 소를 섭취한 사람에게까지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프리온이 어떻게 자가복제를 하며 증식을 할 수 있는지 아직 학계에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바이러스와 달리 열을 가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았죠. 소독제도 효과는 없었고요. 프리온을 파괴하려면 최소 2기압인 상태에서 섭씨 121도의 열을 몇십 분 동안 가해야만 파괴가 되는데, 그래서 프리온에 노출된 물체는 아예 폐기해버리죠. 실제로 프리온에 감염된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도구는 사용 후 바로 바이오해저드로 분류되어 폐기시켜버립니다. 와, 프리온은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고 워낙 까다로운 녀석이다 보니 아직 인류는 프리온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의학계에서 프리온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FFI뿐만 아니라 광우병, 이 광우병은 웃으면서 죽는 병이라고 알려진 크루병, 프리온에 의해 발병되는 질병은 다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크루병, 광우병, FFI. 아마 프리온을 정복하는 날이 인류가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그리고 광우병을 정복하는 날이 될 것 같네요. 우와, 이거 신박하다. 프리온. 이게 광우병도 그러고 크루병도 그러고 FFI도 그러고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약간 곤충들 보면은 자기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없는 그 곤충들도 기생충 감염되면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조종을 하잖아. 약간 그런 것처럼 프리온이 졸라 무섭다 이거. 그냥 걸리는 순간부터 사형 선고 같은 거라서. 내가 좀 기괴한 질병 중에서 광견병이 좀 진짜 무섭거든. 광견병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들? 광견병에 걸린 너구리, 이 강아지, 이게 물려가지고 사람한테 옮게 되는데 그게 물을 못 먹게 만든대. 그냥 사람은 어쨌건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 섭취하는 물을 갖다 대면 그냥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막 손으로 막 팍 쳐버리고 물을 아예 먹을 수가 없는 지경으로. 그러니까 팔다리 다 묶고 물을 섭취하게끔 먹이려고 그래도 거부한대.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거지. 아마 이런 데에서 착용돼가지고 좀비 영화 같은 것도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광견병. 라쿤 때문에 부상당했다며 제출한 보험 증빙 영상. 너구리류 얘네들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뭐야 이거는 그냥 이건 아니고 광견병 걸린 여우? 여우류들도 이래? 오. 상처도 많은데 피 흘리면서 막 문을 막 물어 뜯어. 공수병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광견병이. 산책 중에 봐도 절대 만지지 마세요. 너구리.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지금이야 백신이 있다고. 백신 개발되기 전에는 인류에게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였다고 하네.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손이 물리거나, 그러니까 그 강아지 말고 이제 뭐 저 떠돌아다니는 그런 저 개들 있잖아. 이런 애들한테 물리면 바로 병원 가가지고 광견병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네. 다른 바이러스들은 혈액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데 광견병 같은 경우는 물리면 물린 그 근육 근처에서 딱 머물러서 증식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혈관으로 아예 안 들어간대. 이게 신경으로 가버린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적지는 뇌를 통해서 간다고. 잠복기가 굉장히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초기 증상이 열이 좀 나고 감기 비슷하게 올 수 있지만 그러다가 없어지고, 가만히 놔두면 뇌로 계속 간다고. 그때 방법이 없어진다.
사람이 사람을 우는 경우는 없지만 떨림이 자꾸 있고 바람만 스쳐도 경련을 일으키고 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공통된 특징. 공수병. 물 무서워하는 영상. 그 영상 좀 보내줘 랄프야. 네. 이거 친절이님 보낸 거 아니에요? 볼게요. 얘가 뇌를 장악해서 숙주를 이제 조정하게 되는데 맞네. 물 거부반응. 침으로 많이 나간다고. 물을 무서워하게 하고 물에 가면은 씻겨 나가는 침. 그러니까 물을 무서워하니까 잘 씻겨 나가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숙주를 조정하게 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명적이고 100% 사망. 그 단계까지 가버리면. 와. 대부분이 죽는다고 보면 된다. 최단기간 4일, 최장기간 25년? 와. पिजो विठल काका पिवळा पाणी 미치겠다. पिवळा विठल काका એમના હાથમાં આપો પીવો पिवळा पिवळा 와. પાછા આપો પાછા કોશિશ કરો પાછા 매년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되지만 생존자 14명이라고. 포유류가 매개동물이라고. 와, 엄마. 그치, 백신이 개발됐는데 자기가 광견병에 걸렸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잠복기 동안 그렇게 있다가 예방주사 안 맞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광견병 예방주사는 꼭 필요할 것 같아 진짜. 물풍선을 삼켜서 터트리면 된다고. 아니지. 그 거부 반응이 있어도 결국은 뇌를 파먹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르는 과정에 불과한 거지 물을 못 먹어 죽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좋네. 무섭네. 아무튼 코트의 미스테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때 좀 재밌으셨는지. 다음에 또 하죠. 게임 하실 거니까 안 치울게요. 자, 이제 8번 출구 후속작 플레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까지 하고 딱 방송하면 오늘 깔끔할 듯. 월요일은 내가 봤을 때 휴방이 맞아. 월요일은 휴방하고 뭐 화요일쯤에 또 방송 켜도 되고. 아니 월화 쉬고 수요일 날 킬 수도 있고. 그거는 코트 조상님도 모른다. 그렇죠. 일단 저도 몰라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뭐? 형도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정말 철저하게 T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 오랜만에 또